안녕하세요. 전국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은지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전체적인 검정고시 얘기를 해줬다면요.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는데 이번 시간에는 현대시의 원리라고 해서 현대시가 뭔지를 알고 다음 시간부터 실전에 적용을 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번 시간에 잘 들어놓으면 이번 시간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작품에 적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와 5가지의 원리를 공부하게 될 텐데 원리를 공부하기 전에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우선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카르페디엠 말죠. 현재에 충실하라, 현재를 즐겨라. 사실 현재에 즐겨라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원을 따지면 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이죠. 현재에 충실하고 그 충실한 하루하루가 쌓이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뭐 생각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면모나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카르페디엠이라는 말을 지금부터 깨닫고 선생님의 강의가 지금 꽤 길죠. 기본 이론 강의가 꽤 긴데 처음에 이제 한 강 듣다가 이제 점점 지루해질 때가 오겠죠. 그때도 꼭 이 말을 깨닫고 함께 잘 해봅시다. 저도 중간중간 열심히 하려고 그리고 재밌게 하려고 그리고 나 보게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한마디만 더 해줄게요. 지켜야 할 건데 우선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에 같이 지켜야 될 겁니다. 수업 전에는 본문을 가볍게 읽어줘야겠죠. 지금은 우리 14페이지부터 기본 이론을 하고 있으니까 가볍게 훑어봐야겠죠. 아직 안 봤으면 지금 같이 보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김소월 시인 시부터 가볍게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중에는 즐겁게 수업을 들어주세요. 이왕 하는 거 재밌게,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수업 후에는 소통을 해야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카페나 아니면 트위터나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선생님이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 실제로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만든 건 아니에요. 다른 학생들이 만들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건데 다행히 꾸준히 관리가 되고 여러분의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죠. 서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뭐 선배들이 만약에 수업을 들어서 성적이 올랐다 하면은 후기도 올려주고 이 공부 방법이 좀 괜찮더라 하면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도움도 얻고 그리고 도움도 주면서 서로 같이 소통을 하면 조금 더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뭐 네이버 카페 주소가 어렵죠. 그냥 네이버에 선생님 이름을 치면 나와요. 그냥 맹은지 쳐도 되고요. 이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이번 시간에 할 핵심 원리고요. 적어도 이번 시간 수업을 듣고 2강 수업을 듣고 이것만큼은 외우고 가야 되는 겁니다. 봅시다. 우선 첫 번째 갈래상의 특징 우리는 지금 시를 하고 있죠. 그중에서 현대시인데 시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말하는 이의 특징 화자이죠. 시에서는 화자가 말을 하죠. 듣는 사람을 뭐라 하죠? 청자라고 하죠. 화자와 청자가 있죠. 여기서 화자 있습니다. 외우고 있죠? 그 다음에 원리 3 내용상의 특징. 여기서는 생각을 시어로라고 써있죠. 마지막 표현의 특징 표현한 노래까지. 잘 보입니까? 이 5가지 있죠? 시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화자의 생각을 시어로 표현한 노래예요. 이 5가지. 이 5가지를 먼저 외우고 가는 게 저와 함께 할 때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왜 외우냐고요? 실제로 우리가 현대시 지문이 있죠. 그 현대시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냥 무작정 이번에 김소월 씨를 배우겠어. 공부해야겠어. 윤동주 씨를 배우겠어. 윤동주 씨를 내가 다 잡아버리겠어. 이러면 시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시험에 뭐가 나올 줄 알고요. 물론 시험에 늘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외의 것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나 선생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이 5가지예요. 말하는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이 시 안에서 말하는 이는 어떤 사람, 어떤 화자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서술상 특징이 있는가 등등등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시에서 결국 중요한 건 거기에 내용, 주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의 특징,
생각이죠. 화자의 생각이 시로 드러나죠. 시의 언어로 드러나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 시는 특이하게 시만의 언어가 있고요. 시만의 표현 방법이 있고요. 리듬감이 있어요. 옛날에 고전에는 우리가 글을 쓸 수 없었을 때 있죠.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운율을 표현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거 전래동요죠. 이런 식의 노래가 옛날에 많이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라고 안 하고 시가라는 용어를 썼어요. 노래 가자를 써서. 그래서 시나 노래나 비슷한 점이 리듬감이 있다는 건데 여기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래라고 외워두면은 그 리듬감이 어디서 드러나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찾아볼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가수 딱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선생님은 에이핑크 좀 좋더라고요. 에이핑크 노래 보면은 뭐 럼럼럼 뭐 요즘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맞죠? 그 럼럼럼 역시 러브 반복하고 있죠. 리듬감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쵸? 아주 먼 옛날에 정말 먼 옛날이죠. 그 원더걸스의 텔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원더걸스의 텔미라는 노래를 보면은 텔미 텔미 이러죠. 결국 뭐죠? 말해달라는 거죠. 뭘?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한 번만 더 말해달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그 기본적인 내용, 기본적인 주제를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거 역시 운율 역시 운율 형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지금 실제 시에서 외워야 될 거 5가지 정리했고요. 이 5가지 각각 무엇인지를 이제 차근차근 알려줄 거예요. 다시 봅시다. 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요. 누가 말을 하느냐죠. 누가 말을 할까? 그 시는요. 시인이 직접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 안에 누군가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쵸? 그 누군가를 설정을 하는데 그 누군가를 이름을 화자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화자라는 사람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어요. 시인이 아닙니다. 시인일 수도 있지만 시인이 아니라고 보통 봐요. 그래서 화자를 설정을 했죠. 화자를 설정을 하고 그 화자가 어떤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는지 어떤 표현을 겉으로 드러내는지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화자의 생각을 어떤 언어, 시의 언어로 표현한 노래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차근차근 봅시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거 현대시죠. 그러면은 현대시가 무엇인지부터 봅시다. 우선 현대시의 반대말은 뭘까요? 현대시의 반대말. 현대의 반대는 고전이고 시의 반대는 시는 운문이라면 반대는 산문이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요. 잘 보세요. 시대에 따라서 현대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 시가 있어요. 근데 고전은 노래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가라고 붙였댔죠. 그 다음에 시대가 아니라 갈래상으로 반대가 된다면 시는 운문이고요. 현대 산문, 대표적인 현대 소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전 시가의 반대 역시 고전 산문, 고전 소설이 있겠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실제 문학은. 여기까지 됐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대 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현대 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현대 시만 공부하고 나는 현대 시를 정복했어 라고 하면 효율이 없어요. 이왕이면 시간을 조금 들이고 많이 얻어가면 좋죠, 사실. 그래서 현대 시를 공부하면 우리가 그와 동시에 고전 시가의 특징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현대 시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현대 소설의 현대 시대의 특징도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지금 현대 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보세요. 고전 시가의 갈래상의 특징, 시라는 갈래상의 특징이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소설의 시대 관련 특징, 시기의 특징이 공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시대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안 좋은 거. 일제강점기.
6.25 전쟁, 군사 독재 이런 거죠. 4.19 혁명.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대시와 현대소설 같은 시대에 쓴 거니까 장르만 다를 뿐이니까 같이 공부하면 좋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대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봤고요. 그 다음 갑시다. 현대시의 원리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첫 번째 뭐죠? 현대시에서 기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 5가지. 아직은 외우기 힘들죠? 현대시는 뭐다? 말하느니 화자. 그래서 화자의 생각을 시어로 표현한 노래라고 했죠. 그래서 화자부터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요. 14페이지에 이 화자라고 보이죠? 시에 말하느니 라고 써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요. 1번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서 누가 이 시를 말하고 있느냐 이다 라고 써 있죠. 다시 얘기해서 누가 말하느냐, 말하는 이가 화자라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말하는 이, 말하는 사람이고요. 이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이의 시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만약에 똑같은 얘기라도요. 어린아이가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 얘기야, 사랑 얘기. 사랑 얘기인데 뭐 나는 그 여자애가 좋다. 그래서 그 여자의 뭐 펜을 뺏었다. 그 여자애가 울었다. 라고 쓴다고 생각해봐요. 어린애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귀엽지 않아요? 그쵸? 유치원생이 나는 그 여자애가 좋아요. 그래서 그 여자의 펜을 뺏었어요. 그 여자애가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달래줬어요. 라고 하면 귀엽죠. 근데 이거를 뭐 아저씨 아줌마가 예를 들어 한다고 생각해봐. 그 아줌마가 좋습디다. 그래서 펜을 뺏었습니다. 그 아줌마가 울더군요. 그래서 달래줬습니다. 어때요?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말하는 이에 따라서 아예 시의 느낌이나 전체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자 설정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1번으로 나오는 거, 1번으로 기본으로 나오는 게 이 화자고요.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요.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줄게요. 이 시에 말하는 이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혹은 이 시의 서술상 특징 으로 옳은 것을 혹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화자를 했고요. 화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차근차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생각이라고 써있죠? 여기 번호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 번호 뺄게요. 화자 다음에 뭐였죠? 생각이죠. 그래서 생각 한번 봅시다. 현대시에서 봐야 될 거 화자의 생각까지죠. 생각은 결국 뭐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고요. 보통은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요. 그래서 화자의 생각은 정서라고도 하고요. 화자가 그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미지, 감각이라고도 해요. 이미지가 뭐죠?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쵸? 거기에 시에서는 공감각이라는 특이한 감각 하나만 더 덧붙이면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 봅시다.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죠? 화자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화자의 뭘 얘기한다고요? 화자의 생각. 화자의 생각. 이 생각은요, 이미지로 나타나야겠죠? 어쨌든 생각으로만 딱 가둬두면 표현이 안 되죠. 그쵸? 나는 이걸 생각하고 있어.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 표현은 어쨌든 감각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공감각까지. 그리고 그 생각에는요, 정서, 슬프다, 기쁘다, 좋다, 이런 정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요, 정서, 태도, 이미지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됐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 화자를 하는 거기도 해요. 실제 시험에는요, 화자의 생각 문제는요,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래서 이 시의 화자의 정서와 같은 시를 고르시오. 이 시의 화자의 태도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시의 화자의 감각적 이미지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혹은 심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심상이랑 이미지랑 같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15페이지에서 심상이라는 게 뭔지만 차근차근 봅시다. 여기에서 2번 심상의 종류 보입니까? 이 심상의 종류에 보면은 6가지 종류가 나와 있죠. 이 6가지 종류 다 어렵지 않죠. 해볼까요? 어두운 방 뭡니까?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심상. 그 다음에 칙칙폭폭 기차, 청각.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어려워요? 그럼 하나만 더. 짭조름한 미역, 미각. 됐죠? 그 다음에 푸른 하늘, 시각.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요. 바로 공감각인데 이 공감각에 한번 별표를 해봅시다. 됐죠? 공감각적 표현 혹은 공감각적 공감각. 아우 말이 안 나온다.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표현, 공감각적 이미지. 다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공감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감각이 뭔지는 이제 알았죠?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감각이 공유된다라고 알면 되고요. 다른 말로 바꿔줄게요. 감각의 전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감각의 전이. 전이 된다라는 것은요.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옮겨간다. 병이 전이 된다. 옮겨간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지금 공감각적 심상은 감각이 옮겨간다는 뜻이고요. 이런 겁니다. 시각적인 이미지를요. 촉각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우 어려워라. 그 다음에 뭐 청각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죠. 역시 어렵죠? 하나만 해볼게요. 푸른 종소리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잘 보세요. 푸른 종소리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푸른 종소리, 푸른 종소리.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종소리. 뭐죠? 청각이죠. 근데 이 청각의 종소리를 뭐라고 표현했죠? 푸른 시각으로 표현했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각을 시각으로 표현했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청각을 시각으로 전이시켰다라고 해서 이걸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청각을 시각으로 바꿨다라고 해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화자의 생각까지 정리가 됐죠. 화자의 생각까지. 그 다음 갈게요. 여기 16페이지에 4번에 시어 보이죠? 여기 시어 부분 봅시다. 시어는 일상 언어랑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할 거는요. 함축적인 의미 써주세요. 시어는 그냥 의미가 아니라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함축적인 의미. 다시 얘기해서요. 우리가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 눈이 오고 있을 때 이 눈 자체를 그냥 눈이 온다라고 표현하면은 그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뭐 하얀 것 이런 개념이죠. 근데 이게 내 마음에 눈이 내린다. 혹은 지금 현실은 눈 내리는 현실이다. 이런 식으로 시에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지금은 눈 내리는 현실이다. 눈이 나를 계속 파고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 눈은 일반적인 그 하얀 눈이 아니라 뭔가 시련, 고난 이런 걸 상징하겠죠.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아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때 그 여자한테 너는 장미꽃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때 그 장미꽃은 정말 그 장미꽃 자체가 아니라 그만큼 예쁘다라는 표현이죠. 그쵸? 그런 식으로 시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실제 문제로는요. 이 시의 시어의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혹은 이 시와 보기 시의 시어의 의미가 같은 걸 찾으시오. 아니면 기억의 시어의 의미와 같은 것을 보기에서 찾으시오 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이 시의 함축적인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찾으라고 해요. 혹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시어가 아니라 시어가 여러 개 붙어있는 시구의 의미를 찾으시오까지 나올 수 있어요. 됐습니까?
아직까지 어려운 학생들은요. 우선은 정리를 하면서 차근차근 들어줘야겠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당연히 시는 어렵고요. 이 시는 사실 시험에는 어렵게는 나오지 않지만 기본적인 걸 잡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빨리 잡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해봅시다. 시어는 함축적인 의미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16페이지에 일상어와 시어의 차이점이라고 있죠. 일상어는 분명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전적인 의미를 담았다고 했죠. 그에 반해 시어는 특정한 문맥 또는 상황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의미를 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시어란 일상어를 낯설게 만든 것이다 라고 써있죠. 그래서 3번 시어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라고 하면서 김소월 시인의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가 나오죠. 이 시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시인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시 보면 뭐부터 찾으라고 했죠? 화자, 화자. 그래서 보면 엄마, 누나,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 누나, 강변 살자. 결국 뭐죠? 화자는 남자 아이죠. 누나라고 하니까. 그죠? 남자 아이야. 그리고 엄마 누나가 있어요. 그리고 화자는 뭘 꿈꾸죠? 강변에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강변에 살고 싶다는 게 엄마, 누나, 나는 한강변에 비싼 아파트에 살고 싶어 라는 의미일까요? 봤더니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이 있고 뒷문 밖에는 갈리피 노래를 하는 강변에 살지요. 다시 이야기해서 자연이 좋다, 자연 근처에 살고 싶다라는 뜻이겠죠. 됐죠? 그럼 여기에서 강변은 그냥 강의 주변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의 장소를 뜻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런다? 함축적인 의미라고 한다고요.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일상어와 시어의 차이점과 플러스 4번 일상언어와 문학언어의 비교까지 있는데 이 문학언어에서는 시뿐만 아니라 소설도 수필도 극도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문학언어의 일상언어와의 차이점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문학언어는 일반적인 시어의 의미 플러스 소설의 의미 그 다음에 수필의 의미, 극의 의미도 포함되는 거죠.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가 지금 몇 개 했죠? 이번 시간에 지금 원리 5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를 했어요.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어 봅시다. 이번 시간에 하고 있는 건 현대시죠? 현대시. 그 현대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죠? 말하느니 화자라고 했죠? 화자. 화자의 뭐를? 머릿속에 생각을, 화자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쵸? 화자의 생각을 뭐로? 시의 언어, 시어로 표현한 노래죠. 선생님이 20살 때죠. 20살 때 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 거예요. 옛날이니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당시엔 힘들었겠죠.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가을인데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는 거를 알고 나서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헤어져야 되는데 그 씁쓸한 마음 있죠. 그래도 첫사랑인데 씁쓸해. 씁쓸하고 그 여자애는 나와 다르게 긴 생머리인 거예요. 나는 그 당시에 막 머리 뽀글뽀글 파마하고 되게 안 예뻤을 상태인데 그래서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가을에 내가 터덜터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 주변에 낙엽이 이렇게 지잖아요. 단풍도 지고 낙엽도 지고. 근데 그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바람이 휘잉 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그 교수님한테 가서 보여줬어요. 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했더니 잘 썼대요. 그래가지고 평론하시는 분이 평론도 해주시고 지금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요. 그 시가. 그래서 알려줄까요? 가을바람이라는 시야. 제목도 참 그쵸? 가을바람 맹은지 검색하면 나와요. 가을바람. 근데 그 시를 썼을 때 선생님의 마음을 말했죠. 그러면 그 시의 화자는 누굴까요? 저겠죠? 맹은지야. 화자는 나야. 내가 말하는 인 거죠. 시 속에서. 나의 생각은 뭐죠? 그 바람을 피운 상대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가을의 쓸쓸함.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절망감, 막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을 바람이라는 이미지로 잡았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바람,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가 정말 여러 가지예요.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오글거린다. 바람이요. 4가지 의미를 담았거든요. 하나는 실제 그 바람, 우리가 부는 그 바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라다 할 때 소망, 바라다, 바람. 내가 앞으로 바라는 마음, 가을에 바라는 마음, 바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죠. 상대가 바람 피웠으니까 그 바람. 그 다음에 마지막은 흥이 난다라고 할 때 신바람이 난다, 뭐 흥이 난다 할 때 바람이라는 의미 쓰죠. 그 흥의 의미인 바람도 담았죠. 그래서 이 4가지 의미가 다 해석이 되게 시를 쓰긴 했어요. 그래서 그 시어의 의미, 함축적인 의미를 했을 때 그 바람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지금 화자의 생각을 시어까지 했습니다.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표현한 노래 있어. 표현 봅시다. 이 표현이 사실 실제 시험에서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작품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 생각 문제거든요. 얘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가장 어려운 건 그거예요. 그거는 시를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분석. 그리고 실제 학생들이 빨리 잡을 수 있는데 공부 안 한 학생들이 안 잡으면 틀리는 문제가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이제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할 텐데 잘 보세요. 표현에는 3가지가 있어요. 비유하기, 강조하기, 변화주기. 이번 시간부터 외워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하기는 빗대어 표현하는 겁니다.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강조하기는 강조가 되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주기는 말 그대로 문장 구조의 변화를 주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비유가 강조가 될 수도 있고 강조가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볼까요? 김태희는 예쁘다. 바꿔 얘기해서 강조하면 김태희 예쁘지 않니? 혹은 예쁘다. 김태희. 다 되죠. 문장 구조를 바꿨으니까 변화를 준 거죠. 둘 다. 근데 하나는 강조하기고 하나는 변화주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분류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김태희 예쁘지 않니? 이게 내용도 강조되면서 그리고 문장 구조도 변화가 됐죠.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알아두고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런 거죠. 표현하기 쭉 나오면요. 밑줄 친 부분과 표현 방법이 같은 것을 골라라. 바람이 나를 간지럽힌다. 이것과 같은 것을 골라라. 그럼 뭐 고르면 되죠? 간지럽힌다. 바람이 나를 간지럽힌다. 의인법 고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표현 방법만 정리하면 됩니다. 됐죠? 비유하기에 뭐가 있냐면요. 비유는 유로 끝나는 애들은 다 비유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많이 들어본 직유법 있죠? 직유. 그 다음에 은유. 그 다음에 활유. 대유. 그리고 유로 안 끝나지만 의인법까지. 이렇게 5개 정도가 실제 시험에서 중요하겠죠. 여기 순서대로 선생님 썼습니까? 썼네. 그래서 직유, 은유, 화류, 대유, 의인까지 있죠. 직유는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러면 돼요. 옛날에 선생님이 별로 안 친한 선배인데 보통 재미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웃기려고 하는데 재미는 없는 사람들. 그 선배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은 정말 멋있어. 그리고 막 얼굴 작아가지고 맨날 캡모자 쓰고 다니고 이랬는데 늘 되도 않는 농담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 싫어졌는데 그 선배가 선생님을 보면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은지야 너는 애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내가 애기라고요? 이랬지. 얼굴엔 웃음이 가득해지면서 입꼬리는 올라가면서 나보고 애기래. 나 순수하다는 건가? 나 그만큼 귀엽다는 건가? 막 머릿속에 별 상상을 다 했지. 근데 그 선배가 하는 말. 우리 은지는 애기지 하면서 쓸애기 이러는 거야. 쓰레기래 나보고. 이걸 유머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싫었는데 여기서 은지는 애기이다. 은지는 쓸애기이다. 이건 결국 뭐죠? 은유법이에요. 무엇은 무엇이다. 그리고 이걸 직유법으로 바꾸면
쓰레기 같은 은지 이러면 직유법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사실 대유는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비유한다라고 해서 역에 나타난 예 정도만 알면 돼요. 중요한 건 화류와 의인인데 활류와 의인 둘 다 어느 정도 비슷해요. 봅시다. 화류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면 활유고요. 의인은 사람 인자야. 다시 얘기해서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표현하면 의인이에요. 뭔 차이입니까? 봅시다. 분필이 하나 있어요. 분필이 있을 때 분필이 있죠. 이 분필이 춤을 춘다 라고 하면 이거 춤을 추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선생님 버드나무도 춤출 수 있고요. 아니에요. 버드나무도 춤춘다고 표현할 뿐이지 사실은 그냥 흔들리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분필이 춤을 춘다. 어려워요? 그럼 노래한다로 봅시다. 분필이 노래한다.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죠? 맞습니까? 분필이 노래한다. 새가 노래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냥 지저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래한다라는 건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의인법이 되는 거죠. 근데 분필이 기어간다 혹은 분필이 날아간다 라고 하면 뭐죠? 날아간다. 그러면 이때는 생물이면 모두 다 할 수 있죠. 물론 날아가는 것 자체가 모든 생물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적으로 생물 중에 할 수 있는 애들이 많죠. 사람이 날아가진 못하죠. 그래서 날아간다라고 하면 화류법이 돼요. 분필이 기어간다 역시 화류법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의인법이고요. 실제 여러분들의 시험에서는 이 둘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의인법이다라고 알아둬도 무방해요. 됐죠? 그 다음에 강조하기 봅시다. 강조하기는요. 그냥 강하게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막 만났어. 동창회를 했어. 동창회를 했을 때 나를 뭔가 돋보이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야 내가 이번에 차를 한 대 뽑았는데 그거 몇 억 안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밑에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골치 아파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지갑 괜히 두툼하게 들고 다니면서 내가 요즘에 현금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좀 적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재수는 없지만 강조는 되죠. 강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조의 가장 대표적인 건 과장. 쥐꼬리만한 월급. 이것도 과장이죠. 어쨌든. 그쵸? 그래서 과장 있고요. 그 외에 선생님이 쭉 순서대로 있는데 여기에는 과장은 밑에 있네요. 어쨌든 대조도 있고요. 그 대조의 반대 비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복법도 있고요. 반복하면 어쨌든 강조가 돼요. 엄마가 방문 열고 은지야 밥 먹어 하면은 하고 나는 계속 딴짓하다가 슬슬 나가죠. 근데 엄마가 밥 먹으라고 밥 좀 먹어 이러면 알았어 하고 가죠. 그럴 때 반복하면 강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 대조, 비교, 반복이 강조하기고요. 과장은 크게 혹은 작게 표현하는 거고요. 대조는 반대, 비교는 공통점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실제 중요한 거는요. 대조와 비교고요. 대조는 결국은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뭐 하나를 강조시키는 거예요. 비교는 공통점으로 강조를 하는 거고요. 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카메라 안에 선생님만 잡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질문해요. 선생님 키가 어떻게 되세요? 모르잖아. 카메라에 나만 딱 있는데 내가 키 큰 척하고 내가 얘들아 나 175야 이래도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혼자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 옆에 여러분들이 키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임시완 씨 멋있더라. 임시완 씨가 173이래요. 또 어제 프로필 찾아봤지 선생님이. 임시완 키 해서 173이래요. 그러면 그분이 선생님 옆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딱 알겠죠. 맹은지가 저 정도 되겠구나 라고. 그쵸? 이거는요. 임시완 씨와 내가 같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고 그 차이점이 부각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만 봐요.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 나만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그래 맹은지 수업을 들어야 돼 이러고 듣죠. 근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지, 혜리 이런 친구들이 국어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수지, 혜리가
아까 국어 수업을 해. 그러면 수지, 혜리, 맹은지 있으면 아, 맹은지 못 듣겠어 이러죠. 예쁜 우리 수지한테 갈 거야. 귀여운 우리 혜리한테 갈 거야 이러겠죠. 이런 식으로 그 반대를 같이 둬서 뭐 하나를 부각하는 게 강조하기예요. 김태희는 예쁘고 맹은지는 구리다. 이런 식으로 돼도 강조가 되죠. 이게 차이점으로 강조하는 방법, 대조고요. 비교는요. 여러분들 엄마가 많이 하죠. 우리 엄마도 선생님과 선생님 여동생을 비교를 많이 했어. 은선인데 여동생 이름이. 은선이는 늘씬하고 예쁘고 체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몸매도 좋고 그리고 상냥하고 막 이래. 그리고 선생님은 공부만. 그래가지고 늘 아줌마들 오고 그러면은 비교의 대상이 됐죠. 은선이를 보면은 아우 예뻐라 이러고 은지 딱 가면은 안녕하세요 하면은 그래 은지 성실하구나 이런 식 그런 식으로. 그래서 비교는 공통점을 보고 그 중에 뭐가 더 나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다시 봅시다. 대조는요. 김태희는 예쁘고 맹은지는 구리다 라면은 비교는 김태희보다 수지가 예쁘다 정도? 둘 다 예뻐. 둘 다 예쁜데 누가 조금 더 예쁘다 이런 식이 비교예요. 엄마가 친구 딸이랑 친구 아들이랑 비교할 때 야 걔는 공부도 잘한대. 너는 공부를 이 정도 하지만 걔는 이 정도 잘한대. 이거죠. 이런 식으로 비교 대조가 되는 겁니다. 차이점 알아냈죠? 그 다음 갑시다. 변화주기인데 이 변화주기는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변화주기는 알아놔야 되는데 도치법은 문장 구조 바꾸는 거예요. 도치시킨다라는 건 바꾼다라는 거거든요. 김태희는 예쁘다를 예쁘다 김태희 이렇게 바꾸면 도치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역설.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역설법, 반어법. 도치법, 역설법, 반어법. 거기에 서리법과 대꾸법까지 있는데 보통 대꾸법은요. 반복도 대꾸가 되고요. 비교도 대꾸가 되고요. 대조도 대꾸가 돼요. 대꾸가 뭐냐면 문장 구조가 대응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비슷한 문장 구조 나열하면은 대꾸예요. 반복. tell me, tell me,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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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me. 어때요? 문장 구조 비슷하죠? 대조. 맹은지는 구리고 김태희는 예쁘다. 어쨌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다. 대응되죠. 그 다음에 수지는 예쁘고 김태희는 더 예쁘다. 역시 문장 구조 대응되죠. 이런 식으로 대꾸는 요런 애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예요. 그 다음에 서리법은 당연한 걸 물어보는 거죠. 김태희 예쁘지 않니? 이런 거. 예, 아니요라는 대답이 필요 없어요. 그냥 김태희 예쁘지 않니? 이건 결국은 예쁘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가끔 답정너라고 해서 뭐 선배가 자꾸 나보고 설리를 닮았대. 기분 나쁘다. 내가 설리랑 그렇게 똑같아? 이렇게 묻는 애들 있죠. 거기다 대고 아니 너 전혀 안 닮았어라고 하면 화내고. 그런 것도 서리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역설법과 반어법입니다. 표현 방법에서 지금 중요한 거 화류, 의인, 대조, 비교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역설, 반어입니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외웁시다. 역설은 모순되는 애들, 이상한 애들이고요. 반어는 내 마음과 반대되는 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만 외우면 쉬워져요. 외웠어요? 역설은 모순된다. 말이 안 되면 돼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지워지지 않는 지우개. 말 안 되잖아요. 뜨거운 얼음. 말 안 되잖아요. 찍히지 않는 카메라. 말 안 되잖아요.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시계. 앉지 못하는 의자. 써지지 않는 볼펜. 그쵸?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역설이에요. 다음 시간에 배울 역설 표현에는요. 사뿐히 꽉 밟아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사뿐히 꽉 밟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뿐히 꽉. 아우 안 돼. 그죠?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니까 역설이죠. 반어는 우리 많이 듣죠? 성적표 가져오면 잘한다 이런 거. 잘한다. 아주 대단해. 아주 박사 나셨어. 막 이럴 때. 이것도 반어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 남학생들 잘 알아두세요. 여자들이 나 화 안 났어. 나 안 삐졌어.
이런 것도 반어죠. 나 화 안 났어. 결국 뭐야?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화났으니까 빨리 풀어줘. 이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마음과 반대되는 게 반어고 말이 안 되는 게 역설입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 봅시다. 지금 화자의 생각을 시어로 표현한 그리고 마지막에 노래라고 했죠? 이 노래는 다른 말로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운율로 나오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 시의 운율 이 어떤지 고르시오. 혹은 운율 형성, 운율이 형성되는 요소가 뭔지를 고르시오 라고 나오는데 결국 이거는 이 시에 어디가 반복되냐 이거예요. 실제 운율은요. 여기에서 18페이지네. 18페이지.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운율 형성 요소인데 방법이라고 바꿔도 되는데 결국은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이 돼요. 한 글자만 반복이 돼도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반복이 돼도요. 한 어절만 반복이 돼도 단어가 반복이 돼도 어쨌든 뭔가가 반복이 되면 운율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 애교 부리려면 어떻게 말하면 된대요? 선생님이 정말 애교 많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애교를 부리려면 어떻게 말하면 돼? 마지막에 받침 이응을 붙이면 돼. 나 밥 먹었어. 나 청소했어. 그리고 좀 더 애교 부리고 싶으면 네 이름을 앞에다 쓰면 돼. 은지 밥 먹었어. 은지 청소했어. 은지 수업했어. 이러면 된대요. 어때요? 받침 이응으로 리듬감이 느껴집니까? 이게 바로 운율 형성 요소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성어, 의태어. 이것도 결국은 반복인데 의성어, 의태어를 넣으면 조금 더 운율이 형성이 돼요. 하하, 호호, 깔깔. 그쵸?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에서는 문법이 틀려도 돼요. 근데 의도해서 틀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빨간 립스틱을 발랐어 하지 않고 나는 빨간 립스틱을 발랐어. 틀렸죠? 대놓고 틀렸죠? 그래도 시에서는 허용이 돼요. 왜? 리듬감을 위해서 그리고 그만큼 빨갛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나는 빨간 립스틱을 발랐어가 아니라 나는 빨간 립스틱을 발랐어. 리듬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래와 같은 운율이 생긴다. 이건 뭘 통해서? 웬만하면 반복을 통해서 생긴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19페이지, 20페이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리해줬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마지막으로 가서 현대시의 흐름이라고 해서 연대별 대표 작품이 써있죠. 이건 사실 우리는 지금 공부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훑어보기만 하면 되고요. 현대시의 흐름 바로 밑에만 보면 됩니다. 21페이지. 현대시는 개화기 시가 신채시를 거쳐 1920년대 자유시가 나타났고 1930년대에는 순수시, 모더니즘시, 생명시 등이 나타났다. 그냥 어떤 것들이 있구나. 이름만 한번 훑어봅시다. 그다음 1940년대 암흑기에는 저항시를 노래한 시인이 있었다. 강복 직후에는 청록집과 저항시인의 유고시집, 돌아가신 뒤에 시집이 발간됐으며 모더니즘 시집이라는 게 생겼다. 1950년대는 전쟁 후의 허무감을 드러낸 시들이 많았고 1960년대 참여시, 그 다음에 1970년대 민중시까지 있었다. 됐죠? 여기서 참여시, 민중시, 모더니즘시 이런 용어들만 익숙하게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됐죠? 끝냅시다. 현대시가 뭐였는지 5가지를 외우라고 했었어요. 외웠습니까? 지금 외웁시다. 다음 시간에는 이 외운 걸 바탕으로 실제 작품에 적응을 할 거예요. 화자의 생각을 시어로 표현한 노래. 지금 외워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3강입니다. 3강 김소월 시인의 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들어주라고 했죠. 첫 시간이니까 이 수업이 어땠는지 아니면 앞으로 내 각오가 어떤지 아니면 자기소개도 좋습니다. 자기소개 수강 후기나 아니면은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따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카페나 그런 곳에 해주셔도 좋고요. 됐죠? 여기까지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